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은 국내 방사성 의약품 기업이죠. 퓨처캠을 아주 깊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미션을 주셨어요. 투자자의 관점에서 2026년 이 특정 시점에 어떤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지 또 그 근거는 뭔지 명확하게 정리해달라. 와, 보내주신 자료만 봐도 정말 방대합니다.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 보고서, 또 루테튬, 악티늄 이런 생소한 동위원소 기술 논문, 그리고 퓨처캠의 연역까지 정말 제대로 파헤쳐 볼 편을 깔아주셨네요. 그럼 가장 큰 그림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왜 요즘 네로라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방사성 의약품이라는 분야에 수조 원씩 쏟아붓고 있는지 그 열기부터 한번 느껴보죠. 이걸 알아야 퓨처캠의 현재 위치가 제대로 보일 테니까요. 네, 이 뜨거운 시작의 한가운데에는 테라너스틱스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진단, 즉 다이어그노스틱스랑 치료, 테라퓨틱스를 합친 말이거든요. 아, 진단과 치료를 한 번에 한다. 이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직관적이에요. 자료에 나온 그림처럼 암세포 표면에만 자석처럼 딱 달라붙는 특수한 분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아주 미량의 추정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여서 몸에 주입하는 겁니다. 추정용이요. 네. 그럼 이 분자가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암세포만 딱 찾아가서 붙겠죠. 그 상태에서 PET 스캔을 찍으면 암이 어디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진단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암세포에만 붙는 내비게이션을 달아서 위치를 확인하는 거군요. 일단 보고. 정확합니다. 보고 그럼 이제 때를 차리잖아요. 네. 이번엔 똑같은 그 자석 분자에 공격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정확히 암세포만 찾아가서 품고 있던 방사선으로 암세포의 DNA를 파괴해버리는 거죠. 와, 정상세포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말 그대로 유도미사일 같은 치료법입니다. 보고 때린다, 이보다 더 완벽한 비유는 없겠네요. 그럼 이 시작이 대체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들 날린 건가요? 보내주신 시장 보고서를 보니까 이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 규모가요, 2025년에 벌써 8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억 원이 넘어가고요. 이게 2029년에는 11억 달러, 거의 16조 원까지 커진다고 하네요. 연평균 성장률이 8.4%면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크니까 빅파마들이 뭐랄까 쇼핑하듯이 관련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M&A 열풍은 정말 대단했죠. 일라이릴리가 포인트 바이오 파마를 14억 달러에, 네. BMS가 레이즈 바이오를 무려 41억 달러에,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퓨전 파마슈티콜스를 2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전부 조단위 빅딜이네요. 공통점이 있나요? 네, 모두 이 표적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 즉 RPT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그냥 유망주에 베팅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거의 뭐 미래시장 입장권을 사려고 돈다발을 푸는 느낌입니다. 뭔가 확실한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바로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라는 약물 때문이에요. 이 약이 시장이 아주 성공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이 기술이 정말로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걸 모두에게 증명해버린 거죠. 아, 성공 사례가 딱 나온 거군요. 네, 불과 4년 만인 2026년에 예상 매출이 3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미 성공 사례가 나왔으니 후발주자들은 어떻게든 이 시장에 빨리 진입하려고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플루빅토가 닦아놓은 길을 보고 다들 확신을 갖고 뛰어드는 거네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치료에 쓰는 그 공격용 봉이원소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플루빅토는 루테튬 177이라는 걸 쓰는데 최근에 비싸게 팔린 회사들은 악티늄 225라는 기술을 가진 곳이 많아요. 와, 이거 마치 한쪽엔 안정적으로 검증된 루테튬이라는 현역 챔피언이 있고 다른 한쪽엔 파괴력은 압도적이지만 아직 시기하다는 악티늄이라는 비밀병기가 다음 왕자를 노리는 형국이네요. 이 둘의 차이가 도대체 뭔가요? 와, 현역 챔피언과 비밀병기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두 동위원소의 가장 큰 차이는 방출하는 방사선의 종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특성이에요. 보내주신 논문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루테튬은 베타선을, 악티늄은 알파선을 방출합니다. 베타선, 알파선. 네, 가장 중요한 차이는 파괴력, 전문용어로는 선에너지 전달, LET 값인데요. 쉽게 말해 타격 강도죠. 알파선은 베타선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를 아주 짧은 거리에 응축해서 터뜨려요.
논문에 따르면 암세포 하나에 전달되는 타격 강도가 알파선이 루테튬보다 약 2320배 더 강력하다고 나옵니다. 잠시만요. 2320배요? 그건 그냥 좀 더 세다 수준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무기라는 뜻 아닌가요? 소총이랑 대포 정도 차이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암세포의 DNA를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이중나선 절단 상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베타선이 DNA의 한쪽 가닥을 끊는다면 알파선은 양쪽 가닥을 동시에 박살내버리는 거죠. 와, 필살기네요, 정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만큼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사정거리가 아주 짧아져요. 아, 에너지가 너무 강력해서 멀리 뻗어나가질 못하는군요. 얼마나 차이가 났는데요? 루테튬의 베타선은 수 밀리미터, 한 0.7에서 1.2mm 정도까지 도달해요. 그래서 주변의 다른 암세포까지 같이 공격하는 크로스파이어 효과가 있어서 비교적 큰 종양 덩어리를 공략하는 데 유리하죠. 반면에 악티늄의 알파선은 사정거리가 수십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세포 몇 개를 겨우 지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악티늄은 큰 덩어리 암에는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 반대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사정거리가 짧다는 건 주변 정상세포에 피해를 거의 주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혈액 속을 떠다니는 암세포나 영상장비로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세 전이암들을 청소하는 데는 악티늄이 훨씬 유리한 거죠.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는 루테튬 치료를 받고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악티늄 치료제를 썼을 때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그럼 둘이 경쟁자라기보다는 1차, 2차 치료제처럼 보완적인 관계군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괴력은 강하지만 사정거리가 짧아서 정밀 타격에 유리하다. 그야말로 꿈의 항암제 같은데 왜 아직 널리 쓰이지 못하는 거죠? 자료에도 한계점이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꿈이라는 단어가 붙은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생산량이 극도로 적고 공급이 너무 불안정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원료 자체도 희귀하고 만드는 과정도 복잡해서 일부 개발사들은 악티늄을 구하지 못해서 임상시험 환자 등록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을 정도예요. 이 공급망을 누가 먼저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악티늄 치료제 개발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인 셈이죠. 그렇군요. 악티늄의 공급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면 퓨처캠이 검증된 현역 챔피언 루테튬을 선택한 건 어쩌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영리한 전략일 수 있겠네요. 그럼 그들의 핵심 치료제 FC705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죠. 청취자께서 가장 궁금해하신 2026년 모멘텀의 실마리가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퓨처캠의 연역 자료를 보면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FC705는 2022년 5월에 미국 FDA에서 임상 1EA상을 승인받았고요. 보통은 일상 끝나고 데이터 분석하고 다음 단계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데 퓨처캠은 2023년 5월에 미국 1상을 끝내자마자 2달 뒤인 7월에 바로 EA상을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속도감 있네요. 네, 개발에 대한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미국에서 그렇게 속도를 내다가 2024년부터는 국내에서 중요한 일들이 생기네요. 3월에 식약처로부터 GIFT 품목으로 지정됐다 이 내용이 있는데 GIFT면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말 그대로 선물 같은 제도입니다. 글로벌 혁신 제품 신속 심사 지원 체계의 약자인데요. 잠재력이 큰 신약을 정부가 지정해서 허가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해주고 개발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상담을 지원해주는 일종의 패스트트랙이죠. 아, 유망주를 콕 집어서 국가대표로 키워주는 시스템이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월에는 희귀 의약품으로도 지정받아서 여러 혜택을 추가로 확보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소식, 2025년 9월 15일자 공시를 보면 국내 임상 2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고 이걸 바탕으로 임상 3상을 계획 중이다. 자, 이 시간표들을 다 종합해보면 2026년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네,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졌어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에는 국내 임상 3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바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GIFT 지정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돼요. 만약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중간 데이터만 확보되어도 전체 임상이 끝나기 전에 조건부 허가를 통해 시장에 조기 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2026년은 FC705의 운명을 가를 임상 3상 데이터가 발표될 수 있는 해이자
동시에 이 GIFT라는 부스터를 달고 조건부 허가 신청이나 글로벌 기술 수출 같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는 해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정이 청취자께서 질문하신 2026년 모멘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그 시점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죠. 지금까지 치료제 FC705에 집중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FC303이라는 진단제도 있네요. 이게 그냥 별개의 제품인가요? 아니면 둘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제품은 운명 공동체, 패키지들이라고 봐야 해요. 아까 보고 때린다고 했잖아요. 네. FC303이 바로 그 보는 역할을 하는 진단제예요. 이미 2025년 7월에 식약처에 신약 허가를 신청했으니 치료제보다 먼저 시장에 나오겠죠. 의사들이 FC303으로 환자들의 암세포를 진단하면서 이 타겟에 익숙해지고 데이터가 쌓이면 나중에 똑같은 타겟을 공격하는 치료제 FC705가 나왔을 때 훨씬 더 빠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일종의 바람잡이 역할도 하는 셈이네요.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중간에 확인할 때도 결국 FC303으로 다시 찍어봐야 할 테니 치료제가 성공하면 진단제 매출도 같이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겠어요. 그렇죠. 진단제가 시장을 먼저 개척하고 치료제가 그 길을 따라가면서 시장을 폭발시키는 아주 이상적인 테라노스틱스 전략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퓨처캠의 현재 위치를 체크리스트처럼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기회 요인과 함께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잠재적인 리스크까지 짚어주시죠. 네, 투자자 관점에서 퓨처캠을 볼 때 딱 세 가지 체크리스트가 보입니다. 첫째, 이 배에 탈 사람이 많은가? 즉, 시장의 매력도죠. 전위성 전립선암 RPT 시장은 빅파마들이 조단위 돈을 싸들고 뛰어들 정도로 뜨겁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이 항목은 매우 맑음이죠.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뭔가요? 둘째, 배가 튼튼한가? 바로 기술의 안정성입니다. 퓨처캠의 FC705는 꿈의 기술이지만 아직 공급이 불안정한 악티늄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수조 원대 매출로 검증된 플로빅토와 같은 루테튬 방식이거든요. 기술적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선택이죠. 이 항목도 맑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언제 항구에 도착하는가? 맞아요. 바로 일정의 명확성입니다. 분석했듯이 2026년은 임상 3상이라는 가장 중요한 항해가 이루어지고 깁트라는 순풍을 타고 조건부 허가라는 항구에 도착할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해예요. 이처럼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죠. 시장, 기술, 일정 세 가지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네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잖아요. 이 화려한 배의 항해를 위협할 만한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빙산 같은 리스크는 없을까요? 물론 있죠. 가장 큰 빙산은 역시 경쟁입니다. 지금 이 바다에는 퓨처캠의 배만 떠 있는 게 아니에요. 노바티스, 일라일릴리, BMS 같은 거대한 자본과 개발 노하우를 갖춘 항공모함급 빅파마들이 함께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과제죠. 두 번째 리스크는 뭘까요? 기술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지금은 튼튼한 쾌속선인 루테튬이 대세지만 시장의 관심은 저 멀리 하늘을 나는 악티늄이라는 비행기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거든요. 루테튬 약물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뒤에 다음 세대 기술인 알파선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장기적인 숙제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지막으로 이건 모든 신약 개발사의 숙명과도 같은데요. 임상 3상이라는 버뮤다 삼각지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이건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입니다. 정리해보죠. 2026년 퓨처캠의 모멘텀은 먼저 시장에 나간 진단제 FC303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치료제 FC705가 임상 3상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며 그 가치를 증명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 글로벌 시장의 뜨거운 관심과 국내 신속 허가 제도라는 강력한 순풍깔이 불어주고 있고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의 큰 흐름부터 퓨처캠의 구체적인 개발 현황과 리스크까지 정말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퓨처캠의 2026 모멘텀을 루테튬 기반 치료제 FC705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어요. 이건 분명 단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료에서 봤듯이 방사성 의약품 시장은 결국 더 강력한 알파동위 원소인 악티늄의 시대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퓨처캠에게 FC705의 성공은 최종 목적지일까요? 아니면 차세대 기술이라는 더 큰 대륙으로 건너가기 위한 튼튼한 징검다리일까요? 투자자로서 당신이라면 이 회사의 다음 행보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시겠어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퓨처캠의 장기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